이번 이야기는 실제 저희 외조부님, 내외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두 분 다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 두 분, 손자가 항상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잘 계시길 바라면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국 내 옆에 남은 건 당신 하나구나. 새벽 3시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영숙의 가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71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벌써 석 달째였다. 산소호흡기가 씩씩 소리를 내며 그녀의 숨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놈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영숙이 힘겹게 중얼거렸다. 큰아들 진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사흘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갈게요. 전화로 들려온 진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기만 했다.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 주말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와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딸 수경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엄마, 시어머니도 편찮으셔서 제가 양쪽 다 돌봐야 해서 힘들어요. 모두 각자의 핑계가 있었다. 모두 바빴다. 모두 영숙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영숙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빗소리였다. 간병인 김미숙 씨가 들어와 영숙의 체온을 재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똑같아요. 아들들 연락 왔나요? 아직요. 하지만 곧 오실 거예요. 미숙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영숙도 미숙 씨도 모두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이라는 걸. 영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비 때문에 아이들끼리 서로 떠넘기려고 했던 일. 형이 더 많이 벌잖아. 민호가 말했었다. 나도 애들 학원비로 빠듯해. 진호가 대답했었다. 그럼 수경이가 좀 부담해야지. 딸도 의무가 있잖아. 결국은 영숙 자신이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댔다. 내 장례비까지 내가 미리 준비해야 하나. 영숙이 쓸쓸하게 생각했다. 오후 2시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때? 많이 아파? 괜찮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상무님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 일 잘해. 영숙은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기를, 이마에 손을 얹고 엄마 괜찮아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저녁 8시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큰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 알겠다. 내일은 꼭 갈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내일도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아이의 열, 회사 일, 시어머니 간병. 언제나 영숙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었다. 수경이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며칠 전 마지막 통화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했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 너도 힘들겠다. 엄마는 죽어가는데 뭐가 힘들겠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 이후로 수경이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밤 10시 영숙은 혼자서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산소통을 끌고 다니면서도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고 싶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와서 간병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물 좀 드실래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주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영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나만 혼자구나. 병실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에 누워 지난 일생을 돌아봤다.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던 기억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던 날들. 그때는 다들 엄마가 최고라고 했는데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정이 넘어서야 간병인 미숙 씨가 들어왔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들 내일은 꼭 오실 거예요. 미숙 씨. 예. 사람이 죽을 때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영숙이 원하는 건 간병인의 위로가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새벽 2시 영숙은 갑자기 숨이 더욱 가빠졌다. 미숙 씨. 간병인이 달려왔고 의료진이 호출되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새벽이라는 핑계로 내일 아침에 오겠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 혼자 가는 건가?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다. 영숙은 기대했다. 혹시 아이들 중 누군가가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발걸음은 다른 병실로 향했다. 결국 내 옆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영숙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며 영숙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아니었다. 74살의 남편 철수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서고 있었다. 여보, 내가 왔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어떻게? 영숙이 놀라며 말했다. 버스 3번 갈아타고 왔어. 택시비가 아까워서. 철수는 영숙 곁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들은 안 왔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들 바빠서. 영숙이 쓸쓸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21살, 가난한 집 막내딸이던 자신에게 처음 다가온 남자. 당시 철수도 23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영숙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영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철수가 수줍게 프로포즈했던 그날. 오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잖아.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만 할 거야. 고생이 뭐가 무서워. 우리 둘이 함께하면 되잖아. 철수의 눈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따뜻했다. 영숙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다. 오빠 둘은 일찍 집을 나갔고 영숙만 홀로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영숙이가 시집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영숙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모실게요. 당시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까지 모시겠다는 사위는 거의 없었다. 철수의 부모들은 반대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해. 딸도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잖아.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내가 고생할 거야. 고생해도 좋아요. 영숙이 없으면 안 돼요. 철수는 부모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숙이랑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결혼식은 초라했다. 동네 작은 음식점에서 가족들만 모여 간단히 치렀다. 영숙은 어머니의 오래된 한복을 입고 신부가 되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영숙이 철수에게 사과했다. 뭘 미안해. 이게 최고야. 우리 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철수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신혼집은 철수 직장 근처의 단칸방이었다. 화장실도 밖에 있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연탄불 하나가 전부였다. 여보,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미안해. 철수가 말했다. 괜찮아. 우리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영숙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기뻤다. 첫째, 진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도 생생했다. 철수는 산부인과 밖에서 밤새 기다렸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가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마워. 철수는 갓 태어난 아들보다 아내를 먼저 걱정했다. 괜찮아? 많이 아팠지?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둘째 민호, 셋째 수경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철수는 언제나 영숙을 가장 먼저 걱정했다. 여보, 이제 그만 낳자. 너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가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기르면 돼. 영숙도 아이들을 키우는 게 행복했다. 철수는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고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지? 영숙이 물으면 뭐가 힘들어? 우리 가족을 위한 건데. 철수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다. 영숙도 집에서 부업을 했다. 옷감을 가져와서 단추를 달거나 포장 일을 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가게에 보탬을 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철수가 걱정했다. 괜찮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렇게 둘은 함께 가난과 싸웠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영숙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영숙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 내가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은 걸 해드릴 걸. 영숙이 자책했다. 충분히 잘했어.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실 거야. 철수는 영숙을 위로하며 장례식 준비를 모두 혼자 했다. 그때도 아이들은 어려서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그때부터였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건. 영숙이 병원 침대에서 생각했다. 남편 철수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뭘 생각해? 철수가 물었다. 옛날 생각.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아,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철수의 눈에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다들 반대했잖아. 우리 결혼. 영숙이 말했다. 그래도 했잖아. 잘했지? 응. 잘했어.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50년 전과 똑같았다. 그때 당신이 내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당연한 거였어. 내 부모님이니까. 철수는 지금도 그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남자들은 그런 말 안 해. 나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내 남편이니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난 50년간 함께 해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이 태어나며 더욱 끈끈해진 가족의 사랑.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지금도 행복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철수의 말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영숙의 기억은 더 깊숙한 과거로 흘러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여보, 진호 학용품 사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용돈에서 빼자. 나는 담배만 끊으면 돼. 철수는 그날부터 정말로 담배를 끊었다. 15년간 피워온 담배를 아이들 학용품비를 위해 단번에 끊어버렸다. 힘들지 않아? 영숙이 걱정했다. 아이들이 더 중요해. 이까짓 담배가 뭐야. 그 무렵 철수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철수는 새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걱정 마, 여보. 금방 찾을 거야. 철수는 영숙을 위로했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갔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변변한 일자리는 없었다.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다들 안 뽑아주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위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떼어와 동네 시장에서 팔았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진호가 잠결에 물었다. 돈 벌러 가는 거야. 너희들 밥 먹여야지.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철수는 그런 아내가 미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고생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다른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아. 다른 남편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내 남편인 게 중요하지. 영숙의 말에 철수는 더욱 눈물이 났다. 드디어 철수가 새 일자리를 구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이전 공장 일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철수는 기뻤다. 이제 당신이 장사 안 해도 돼. 아니야, 나도 계속할래. 우리 둘이 벌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 영숙은 남편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큰아들 진호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녀. 나만 안 다녀. 진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더 벌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진호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영숙은 철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까? 위험해. 못 갚으면 집을 잃어버려. 그래도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지. 결국 그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진호를 학원에 보냈다. 둘째 민호, 셋째 수경이도 차례로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영숙은 야채 장사에 더해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철수가 걱정했다. 괜찮아.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해? 영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철수가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 발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다. 여보, 괜찮아? 영숙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안해. 또 돈 들어가게 됐네. 무슨 소리야. 빨리 낫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철수의 치료비와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큰 부담이었다. 영숙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남편 간병, 새아이 뒷바라지, 생계 유지까지. 엄마, 밥 언제 차려줘? 민호가 투덜댔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병원 다녀오느라. 맨날 그래. 다른 집 엄마들은 이렇게 안 바빠. 아이들은 엄마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시댁에서 오는 무시였다. 며느리가 장사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럼 아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왜 며느리가 나서서. 시어머니의 핀잔은 영숙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시누이들은 더 심했다. 새댁, 우리 오빠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당연히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해?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냐? 모든 잘못이 영숙 탓이라는 식이었다. 여보, 우리 그냥 따로 살까? 영숙이 제안했다. 시댁이랑 멀어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그래도 계속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기는 힘들어. 하지만 철수는 가족 화합을 중요시했다. 조금만 참자. 내가 더 잘 되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하나씩 대학에 들어갔지만 등록금 마련은 또 다른 고민이었다. 여보, 진호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이래. 그럼 또 대출 받아야겠네.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 영숙은 더 열심히 일했다. 야채 장사, 신문 배달, 그리고 저녁에는 파출부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철수가 걱정했다. 괜찮아.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쉴 수 있어. 민호와 수경이의 등록금도 마찬가지였다. 영숙과 철수는 온갖 빚을 져가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영숙이 말했다. 그러게.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진호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민호도 독립했다. 수경이만 잠깐 집에 있다가 시집을 갔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 영숙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잘 키웠잖아. 다들 제 앞가림은 하니까. 철수는 만족해했지만 영숙은 뭔가 허전했다. 여보, 우리 평생 뭘 한 거지? 좋은 일 했지. 아이들 훌륭하게 키웠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영숙은 자신도 모를 공허감을 느꼈다. 병원 침대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영숙은 철수를 바라봤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 함께 했잖아.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독립한 후 영숙과 철수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진호는 대기업에 취직해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 엄마, 아빠 축하해주세요. 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진호가 기쁘게 전화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진호의 성공과 함께 부모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회계사가 되어 자신만의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엄마, 저 이제 돈 좀 벌게 됐어요. 효도할게요. 하지만 그의 효도는 명절 때 용돈 몇 푼 주는 것이 전부였다. 정작 부모가 외로워할 때는 바빠서라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수경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게 되었다. 엄마, 저 이제 의사 사모님이에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 우리 딸 잘 됐네. 영숙은 기뻤지만 동시에 묘한 서운함도 느꼈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엄마, 저희 아파트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진호가 전화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갚을게요. 영숙과 철수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호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렸다. 엄마, 제가 사무소 확장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제 늙어서 돈이 필요한데. 엄마, 제가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결국 영숙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던 대출을 더 늘려서 민호를 도왔다. 수경이는 더 직접적이었다. 엄마, 애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강남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영숙은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딸의 손자 교육비까지 대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성공할수록 부모에 대한 관심은 줄어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신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가 더 자주 들려왔다.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대신 아빠,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가 일상이 되었다. 명절에도 변화가 느껴졌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와서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는 당일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다. 엄마, 저희 바빠서 일찍 가야 해요. 진호가 말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서가도 가야 하고 약속도 있고. 너무 바빠요. 진호 가족은 2시간도 안 되어 떠나버렸다. 민호는 아예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다. 엄마, 저희 이번 추석에는 일본 가기로 했어요. 명절인데 여행을? 아이들 교육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민호에게는 가족보다 자신의 가정이 더 중요해졌다. 수경이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희는 시댁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너희 시댁은 매번 가면서 친정은 왜 이렇게 소홀히 하니? 엄마, 시댁이 더 까다로워요. 이해해 주세요. 딸에게도 친정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졌다. 영숙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애들아, 엄마가 당뇨래.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영숙이 전화했다.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빠랑 가세요. 진호가 답했다. 민호야, 너는 어때? 엄마, 저도 고객 미팅이. 다음에 꼭 갈게요. 수경아, 너라도. 엄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죄송해요. 결국 영숙은 철수와 단둘이 병원에 갔다. 철수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애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철수가 중얼거렸다. 바쁘니까 이해하자. 영숙이 위로했지만 마음은 쓸쓸했다. 수술 당일에도 아이들은 모두 중요한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달랐다. 진호가 집을 사려고 할 때, 민호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수경이가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할 때, 그럴 때만큼은 엄마 아빠를 부르며 찾아왔다. 부모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부모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빌려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던 말들도 허공에 흩어졌다. 대신 또 돈 얘기하시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하는 말들만 돌아왔다. 영숙과 철수는 점점 외로워졌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숙이 물었다. 잘못한 게 없어.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나 봐. 그럼 우리가 너무 희생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이들은 성공했지만 부모에 대한 감사는 사라졌다. 오히려 우리가 성공한 건 우리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 부모님이 아플 때는 바쁘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각자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 의무를 들먹였다. 영숙은 서서히 깨달았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오히려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걸 해주다 보니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은 아닐까.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애들이 돌봐줄까? 영숙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러겠지. 우리가 그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은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정작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이들은 모두 바쁘다며 오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결국 자신 곁에 없다는 현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 철수만은 달랐다. 74살의 늙은 몸으로 버스를 갈아타며 병원까지 와준 남편. 당신, 정말 고마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철수는 여전히 영숙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영숙은 철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지난 몇 년간의 쓰라린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의 무관심은 그녀가 병에 걸린 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영숙은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약만 먹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숙이 철수에게 말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당뇨가 무서운 병이래.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가 전화로 말했다.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민호는 더 직접적이었다. 엄마, 당뇨 환자 많아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당뇨 있어요. 그래도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녀야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요. 민호에게는 어머니의 병이 그저 흔한 노인병 정도로 여겨졌다. 수경이의 반응이 가장 서운했다. 의사인 남편을 둔 덕분에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수경이었다. 엄마, 당뇨는 생활습관병이에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운동도 안 하시고, 단 것도 많이 드시고, 이제라도 관리 잘하세요. 딸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영숙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발가락 감각도 둔해졌다. 여보, 내가 너무 무서워. 영숙이 철수에게 털어놓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만약 내가 더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철수의 위로와 달랐다. 영숙이 눈 수술을 받을 때였다. 애들아, 엄마가 눈 수술 받는데 누가 같이 와줄 수 있을까? 영숙이 전화했다. 엄마, 저는 출장이 있어서. 진호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민호야, 너는? 엄마,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서. 수경아, 너만이라도. 엄마, 시어머님도 아프셔서. 제가 양쪽을 다 돌봐야 해요. 결국 그날도 철수만이 영숙과 함께 병원에 갔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아이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어떠세요?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올 뿐이었다. 좀 아파. 눈이 잘 안 보여. 금방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다. 더 큰 충격은 영숙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말기래. 많이 진행됐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정말요? 진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해보자는데. 엄마, 잠깐만요. 저희가 가서 직접 얘기 들어야겠어요. 처음으로 진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영숙은 아이들의 진짜 관심사를 알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민호가 물었다. 항암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수경이가 따져 물었다. 만약 치료해도 소용없다면. 진호가 말끝을 흐렸다.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어머니의 생명이 아니라 치료비와 성공 가능성이었다.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수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가 화를 냈다.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고생만 하시면 뭐해요. 그날 밤 집에서 아이들은 따로 회의를 했다. 엄마 치료비 어떻게 할까? 진호가 물었다. 형이 많이 버니까 형이 더 많이 내야지. 민호가 말했다. 왜 나만?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자. 저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수경이가 말했다. 영숙은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다. 결국 아이들은 최소한의 치료만 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너무 고생스러운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잘 돌보기는 입원시키고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뿐이었다. 영숙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아이들의 무관심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엄마 상태 어때? 전화로만 물어볼 뿐 직접 오지는 않았다. 많이 아파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시죠?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아이들끼리 영숙의 재산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었다. 엄마 집은 누가 가져가지? 민호가 물었다. 당연히 장남인 내가 가져가야지. 진호가 답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그럼 수경이는 뭐야? 시집간 딸은 상속 못 받는 거야? 그들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 분할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의했다. 영숙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다툼을 하고 있었다. 여보, 나 너무 서럽다. 영숙이 철수에게 울먹였다. 나도 화가 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병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더욱 외롭고 쓸쓸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며 문병을 와서 북적거렸지만 영숙의 병실은 늘 조용했다. 우리 할머니 오늘 좀 어때? 옆 병실 손자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제가 죽 끓여왔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모습도 보였다. 영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더욱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다. 간병인 아주머니, 다른 분들은 가족이 자주 와요? 영숙이 물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어머님은 자식분들이 바쁘신가 봐요. 간병인 김미숙 씨도 영숙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제가 자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서러웠다. 밤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평생 바친 사람들은 결국 내 옆에 없구나.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학원비를 벌었던 일들, 집을 담보로 잡혀가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일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들,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 싶었다. 여보, 우리 인생이 뭐였을까? 그래도 우리 둘은 끝까지 함께 있잖아. 철수만이 영숙의 유일한 위로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철수만은 변함없이 곁에 있었다. 영숙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언제쯤 될까요? 진호가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이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해야겠네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제가 시어머님 간병 때문에 양쪽 다 보기 힘든데. 수경이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죽음도 일정 관리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진호는 회사 승진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민호는 새로운 사업 계약이 있었고, 수경이는 시댁 간병과 아이들 돌보기에 바빴다. 모든 게 나보다 중요한 거구나. 새벽 2시쯤 영숙은 갑자기 숨이 막혔다. 미숙 씨. 영숙이 간신히 불렀다. 간병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영숙의 상태는 심각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첫 번째 전화는 진호에게 걸렸다. 여보세요? 잠결의 목소리였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지금요? 새벽인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갈게요. 하지만 진호는 오지 않았다. 민호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 나서 일단 해열제 먹이고 갈게요. 민호 역시 핑계를 댔다. 아이의 미열보다 어머니의 임종이 덜 중요했다. 수경이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따님이 전화를 안 받네요.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새벽 4시 영숙은 홀로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말 안 오는 건가? 영숙이 힘겹게 중얼거렸다. 간병인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숙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자식들을 위해 바친 모든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여보. 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병실 문이 열리고 숨을 헐떡이며 철수가 들어왔다. 여보. 내가 왔어. 이제 걱정 마. 철수의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당신, 이 새벽에 어떻게? 영숙이 놀라며 물었다. 택시 타고 왔어. 돈 아껴서 뭐해? 철수는 평생 아껴왔던 돈을 이날 밤 과감히 썼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 미안해.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야. 이런 때 안 오면 언제 와. 철수는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그의 손도 영숙의 손만큼이나 주름지고 거칠었다. 50년간 함께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지? 영숙이 미안하게 말했다. 뭔 소리야. 이 손이 얼마나 예쁜 손인데. 철수는 영숙의 손등에 키스를 했다. 마치 신혼 때처럼. 애들은 정말 안 와? 영숙이 물었다.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철수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괜찮아. 나만 있어도 충분해. 정말? 당연하지. 우리 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영숙은 철수의 눈을 바라봤다. 쓸쓸함과 분노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당신,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고생. 언제? 평생. 내 때문에 힘들었잖아. 힘든 게 아니라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철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사랑스러웠던 신혼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바빴지만 보람찼던 육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했던 중년 시절. 모든 순간이 영숙과 함께였기에 의미가 있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 무서워?
혼자 가는 게 무서워. 혼자 안 가. 내가 끝까지 여기 있을게. 철수의 약속에 영숙은 조금 안심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진호가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진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보였다. 괜찮다. 왔구나.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아파. 진호는 잠깐 머물다가 회사에 연락드리고 올게요 라며 다시 나갔다. 결국 병실에는 영숙과 철수만 남았다. 여보, 결국 우리 둘이네. 그래. 처음처럼. 처음에도 우리 둘뿐이었지. 맞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영숙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50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이 병원 침대에서 끝나가고 있었다. 당신, 고마워. 영숙이 간신히 말했다. 뭐가 고마워.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고마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영숙의 호흡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조차 가쁘게 느껴졌다. 여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영숙이 힘겹게 말했다. 철수는 영숙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댔다. 응, 말해봐. 혹시 내가 못한 말이 있을까봐.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여보, 나 진짜 행복했어. 나도 그래. 아니야. 정말로 말이야. 영숙은 온 힘을 다해 말하려고 했다. 처음엔 우리 너무 가난해서 걱정했잖아. 그랬지. 돈도 없고, 집도 작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단칸방에서 연탄불 하나로 밥 해먹고, 겨울에 추워서 둘이 꼭 붙어서 잤지. 맞아. 그때 당신이 나 안아주면서 괜찮다,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진짜 든든했어. 철수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때가 그리워. 왜? 너랑 나만 있으면 됐으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 맞아. 아이들 생기고 나서는 바빠졌지? 바빴지만 그것도 좋았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여보, 내가 미안한 게 있어. 뭐가? 너무 아이들만 신경 썼나 봐.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였어. 아니야. 당신 소홀히 한 것 같아서. 기억해? 진호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때문에 당신이 야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철수는 그때를 떠올렸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추가 수당을 벌었던 시절이었다. 힘들지 않았어. 우리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런데 나는 당신이 힘든지도 몰랐어. 민호 학원비 때문에. 내가 새벽 시장에 나갔을 때도 영숙이 계속 말했다. 당신 혼자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있었잖아. 그것도 당연한 거였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더 고마워했어야 했는데. 영숙은 평생의 후회를 토로하고 있었다. 수경이 시집 보낼 때도 준비하느라 바빠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여보, 그때 당신한테 고맙다고 제대로 못했어. 철수는 영숙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써야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말해야겠어. 영숙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 정말 고마워.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고. 당연한 거였어. 아이들이 말썽 부릴 때마다 조용히 해결해주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시댁 때문에 속상해할 때, 그때도 당신이 위로해줬잖아. 당신 어머니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나 편 들어줬지. 철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그럼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지. 넌 내 아내인데. 여보, 나 정말 운 좋았어. 왜?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영숙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운 좋았어. 왜? 너 같은 아내 만나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50년의 세월을 생각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중년의 동반자애, 노년의 깊은 이해. 모든 것이 이 순간 집약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영숙이 갑자기 물었다. 그럼 당연히 만나야지. 정말? 그때도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할 거야. 철수의 말에 영숙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때는 더 부자가 되어서 만나자. 부자가 뭐가 중요해. 우리만 건강하면 돼. 맞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아이들도 좀 더 잘 키우자. 영숙의 말에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세상이 변한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영숙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다. 여보, 내가 먼저 가도 괜찮아? 안 괜찮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당신,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 그건 걱정하지 마. 철수도 사실은 막막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응, 말해. 내 인생,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영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50년 동안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사랑해. 영숙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도 사랑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철수의 손을 꽉 잡은 채로. 그 순간 병실은 고요해졌다. 기계의 소리만이 영숙의 마지막 숨소리를 알려주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철수가 영숙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50년 사랑의 마지막 인사였다.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아이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 진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이미 영숙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아빠, 엄마가 언제?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새벽 6시 반. 철수가 담담하게 답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수경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연락했어. 너희가 안 온 거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진호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왜 이제야 온 거지? 민호도 울었다. 엄마. 수경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숙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한 사람은 철수뿐이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진호가 물었다. 집 근처 작은 곳으로 하자. 철수가 말했다. 아빠, 좀 더 큰 곳으로 하시죠. 엄마 체면도 있고.
민호가 제안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소박한 걸 좋아했잖아. 그래도 내가 정하겠다. 철수의 단호한 말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장례식 기간 동안 아이들은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자, 효녀 노릇을 했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조문객이 말했다. 네, 저희가 부족해서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진호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하지만 조문객이 돌아가면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장례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민호가 물었다. 일단 아빠가 부담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나눠서 드리죠. 수경이가 말했다. 엄마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진호가 슬쩍 물었다. 그건 아빠가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민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뻔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다. 아빠, 저희 오늘 일찍 가야 해요. 진호가 말했다. 왜? 아직 정리할 게 많은데. 회사에 복귀해야 하고.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돼요. 민호야, 너도? 네,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수경이는?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빨리 가봐야 해요. 결국 장례식장 정리도 철수가 혼자 했다. 영숙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며 모든 정리를 마쳤다. 여보, 애들이 다 갔어. 철수가 영정 사진에 말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게. 집에 돌아온 철수는 더욱 외로웠다. 50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다. 여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영숙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 더욱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제 엄마도 없으니까. 아빠 혼자 계시네. 진호가 전화해서 말했다. 그럼 자주 와야지. 그러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하지만 그 시간 날 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로만 아빠 잘 계세요? 라고 물어볼 뿐이었다.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철수는 영숙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 여보, 내 말이 맞았어. 결국 우리 둘뿐이구나. 애들은 이제 각자 살 길만 바빠. 가끔 이웃들이 철수를 걱정했다. 영감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괜찮아요. 자식들이 자주 와요? 가끔. 바빠서 잘 못 와요. 철수는 자식들을 감쌌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러웠다. 어느 날 철수는 영숙의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나하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신혼 때 입던 원피스, 아이들 키울 때 입던 앞치마, 명절 때 입던 한복. 여보, 이 옷들을 어떻게 하지? 철수는 영숙의 옷을 버릴 수가 없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철수는 영숙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런 게 있었네. 철수가 조심스럽게 펼쳐봤다. 영숙의 솔직한 심정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한테 실망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괜찮다. 힘들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다. 철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영숙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여보,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 철수는 영숙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달 후, 아이들이 집에 모였다. 아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진호가 말했다. 괜찮아. 양로원 같은 곳 알아볼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양로원?
아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경이가 나섰다. 아빠,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자주 못 와드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양로원도 요즘은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죽은 지금 자신도 아이들에게는 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겠다. 내가 알아보겠다. 아빠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취향에 맞는 곳으로. 아이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철수는 영숙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여보, 내 말이 다 맞았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옆에 누가 있는지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구나. 우리는 운이 좋았어.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철수는 영숙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나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갈게. 그때까지 이 집에서 너 기다리고 있을게. 3년 후 철수도 영숙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였다. 철수는 영숙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보, 이제 갈게. 철수의 장례식에서 아이들은 형식적인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했다. 아빠 집은 어떻게 할까? 팔아서 나눠 가져야지. 엄마, 아빠 유품들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리자. 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영숙과 철수의 결혼 사진이었다. 20살 영숙과 23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이건 누가 가져갈까? 진호가 물었다. 필요 없는 거 아냐? 민호가 답했다. 그냥 버리자. 수경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버려지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이 가져가서 소중히 보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젊은 간병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끝까지 함께한 진짜 사랑이네요. 영숙과 철수의 사랑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재산을 정리한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부모가 남긴 집과 예금을 셋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좀 여유가 생겼네. 진호가 말했다. 맞아.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셨어. 민호가 동조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수경이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늙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 아빠, 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진호의 아들이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진호가 아쉬워했다. 아빠도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호는 할 말이 없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좀 자주 찾아뵈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빠처럼 바빠서 못 가겠어요 였다. 수경이의 아이들도 똑같았다. 엄마, 할머니는 왜 돌아가셨어요? 손자가 물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럼 엄마도 나중에 죽어요? 수경이는 갑자기 어머니 영숙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부모가 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또 부모가 되었다. 하지만 영숙과 철수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동네 할머니가 말했다. 영숙이네 부부 같은 거예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랑 몰라요. 영숙의 옛 집터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영숙이네 집터라고 불렀다. 그 집에 정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어.
남편이 끝까지 아내 곁을 지켰다더라. 자식들은 다 어디 갔는지. 그래도 둘이 함께 행복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어느 봄날 그 아파트 단지 화단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꽃이었다. 마치 영숙과 철수의 사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고 크지는 않았지만 깊었던. 동네 할머니들이 그 꽃을 보며 말했다. 저 꽃 참 예쁘네. 영숙이가 좋아했을 꽃이야. 맞아. 소박하고 정다운 게. 영숙이랑 영감님 같은 사랑하고 싶어. 그날 저녁 한 젊은 부부가 그 화단 앞을 지나갔다. 여보, 저 꽃 예쁘다. 아내가 말했다. 정말 예쁘네. 우리도 저런 꽃 같은 사랑하자. 응, 끝까지 함께하자. 젊은 부부는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하늘 어딘가에서 영숙과 철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저 젊은 부부 보니까 우리 생각나지? 그러게. 우리도 저랬었지. 잘 될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우리처럼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 옆에 누가 있는지로 삶이 평가된다. 영숙의 곁에는 단 한 사람, 평생 함께한 진짜 사랑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돈도 명예도 자식들의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은 것. 그것이 영숙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이 되어도 진짜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영숙과 철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